그녀는 한때 내 아내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저 사라진 존재,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18년간 쌓아 올린 결혼 생활이 그렇게 허무하게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본다는 건 상상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잔혹했다.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부서지는 유리도 없었고 울부짖는 감정도 없었다. 단지 어두운 수직 구석에서 나는 아무 말도 없이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다른 남자와 너무 익숙하게, 너무 부드럽게.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단번에 심장이 찢기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니었다. 사랑보다 더 깊은 감정, 용서보다 더 복잡한 선택들, 그리고 끝에서야 시작된 인간 내면의 기록이었다. 김세진은 조용히 부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엔 남자가 있었다. 처음엔 흐릿한 조명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너무나 익숙한 눈빛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네는 그 모습을 본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그녀는 그를 알고 있었다. 깊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리고 그녀는 편안해 보였다.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그들의 바로 맞은편 어둠이 짙은 구석 부스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차가운 현실이었다. 나는 그녀의 남편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와 비밀을 나누는 남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원래라면 나는 이번 주 부산 본사 출장을 마치고 일요일에야 집에 돌아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장 동료 중 한 명, 몇 년간 조용히 연락만 이어오던 여자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다. 혹시 세진 씨를 너무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모든 출장 일정을 취소했다. 망설임 없이 가장 빠른 비행편을 예약했고 그대로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아내의 또 다른 모습을 지켜보는 자리. 모든 진실이 무너지는 순간의 입구. 18년간 함께했던 결혼 생활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지고 있었다. 이 감정을 말로 설명하는 건 불가능했다. 배신, 혼란, 절망, 그리고 그 모든 밑바닥에서 기어오르는 낯선 결심 하나.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렇게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반드시 이해해야 했다. 이 결혼은 정말 끝장난 걸까? 아니면 아직 되돌릴 수 있는 길이 남아있는 걸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걸까? 그 의문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로 향했지만 실은 단지 생각할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복잡하게 뒤엉킨 감정을 추슬러야 했다. 숨을 고르며 자제력을 되찾기 위한 시간. 그러나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함께한 사람에게서 신뢰를 배신당하는 것만큼 날카롭고 깊은 상처는 없다. 그 어떤 말로도 그 고통을 설명할 수 없었다. 세진과 나는 거의 20년을 함께했다. 나에게 이 결혼은 진실이었다. 나는 52살, 그녀는 49. 한 번씩 이혼의 상처를 겪은 후 다시 마주한 삶. 처음으로 진짜라고 느꼈던 관계였다. 우리 쌍둥이 딸 유나와 수아는 우리가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예기치 않게 찾아온 선물이었고, 내게 이 결혼이 성공적이라는 믿음을 준 중심이자 증거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믿음이 틀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와 그녀와 그 남자의 테이블을 지나며 나는 일부러 시선을 던졌다. 거의 도발에 가까운 보라는 무언의 메시지. 하지만 그들은 나를 보지 않았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정확히 알아보았다. 이지훈 부장. 세진이 종종 착한 이지훈 부장님이라며 칭찬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지훈 부장. 세진이 늘 착한 지훈 부장님이라며 가볍게 웃곤 했던 그 이름. 그 말이 농담도 형식도 아니었단 걸 지금 이 순간 온몸으로 깨달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익숙한 호흡.
무너지는 감정을 다시 세우기 위한 오랜 훈련에서 배운 호흡법, 무술 훈련 덕분에 나는 내 분노를 삼킬 줄 안다. 한순간의 충동보다 더 무서운 건 꾹 눌러 삼킨 감정이 만들어내는 침묵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다시금 나 자신을 단단히 붙잡았다. 나는 여전히 강하다. 몸의 반응은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을지 몰라도 내 손끝은 아직 날카롭고 빠르다. 누구보다도 복서로서의 삶을 접고 지금은 화물 물류 회사에서 트럭을 운전한다. 정확하게, 빠르게, 묵묵히,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이 일은 나에게 안정과 자존심을 동시에 주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은 없었다. 연봉은 높았고 보너스도 적지 않았다. 적어도 세진이 다른 남자에게 끌릴 만큼의 이유가 돈은 아니라는 걸 나는 확신했다. 그렇다면 그 남자의 체격 때문이었을까? 순간 오래 묵은 콤플렉스 하나가 가슴을 건드렸다. 외모, 쉽게 꺼낼 수 없는 상처였다. 세진은 늘 말하곤 했다. 당신이면 충분해.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믿고 싶었기에 더 아팠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어떤 그림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화질은 괜찮았고 줌 기능도 충분했다. 나는 탐정은 아니지만 진실을 포착하는 데엔 충분한 장비였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술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들과 마주하는 순간까지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 순간부터 나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만약 이혼을 생각해야 한다면 그녀의 배신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히 입증해야 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남자, 이지훈 부장 역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했다. 그는 단순한 상대가 아니었다. 내 가족을 흔든 침입자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건 이 사실을 우리 쌍둥이 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떠올리는 일이었다. 유나와 수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두 존재. 나는 다시 조심스럽게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다가갔고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고 가볍게 손을 맞잡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조명이 어두웠지만 그들은 충분히 선명했다. 술집을 빠져나와 그녀의 차가 세워진 곳으로 향했다. 가로등 불빛이 정확히 그 차량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자백을 기다리는 듯. 모든 조건이 완벽했다. 약 45분쯤 흘렀을까 그들이 술집 문을 밀고 나왔다. 나는 그 어둠 속 쓰레기통 옆 그림자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 끝에서 서로의 몸을 끌어당겼고 아주 오래 너무도 자연스럽게 입을 맞췄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약 6m 거리, 렌즈 속 두 사람의 얼굴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나란히 걸었다. 함께 주차된 차량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미 오랜 연인의 그것처럼 익숙했다. 정말이지. 모든 게 너무 편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원래 일정대로라면 엿새 동안 더 집에 돌아가지 않을 계획이었다. 그래서 도심 외곽, 집에서 약 3km 떨어진 허름한 모텔에 방을 잡아두었다.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침대 옆에서 나는 조용히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하지만 생각은 정리가 아닌 파편으로 흩날리기만 했다. 그녀는 왜 나를 배신했을까? 처음부터 이 결혼에서 도망칠 생각이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놓친 걸까? 그들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됐던 걸까? 혹시 지훈 말고 또 다른 남자도 있었던 걸까? 그 마지막 질문만은 정말 아니길 바랐다. 제발, 그건 아니길. 그러나 내가 본 그들의 키스는 단순한 육체적 욕망 이상의 무엇이었다. 그건 감정이었다. 어쩌면 사랑이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이상 내가 도망칠 수 있는 선택지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어쩌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혼자 이 상황을 해결하기엔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 그리고 너무 많이 흔들렸다. 전문 사설 탐정을 고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돈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감정 대신 증거가 필요했다. 확실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이지훈 부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아직 유부남이라지만 실제로는 아내인 백지숙 씨와 수년째 별거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들의 아이들도 이미 고등학생 이상이고 사실상 가정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세진이 언젠가 툭 내뱉은 말했었다. 그 집은 부인이 경제권 쥐고 있다더라. 그 말이 지금까지도 계속 가슴에 걸렸다. 다음 날 오후 4시 반까지는 세진이 회사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그 짧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다. 나는 아침이 밝자마자 곧장 움직였다. 지역 전단지들을 뒤져보던 중 17년 경력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오전 중 나는 한 중년 남성과 마주 앉았다. 그의 명함에는 오진석 탐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탐정 사무실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반쯤 타버린 시가향, 벗겨진 책상 모서리, 색이 바랜 블라인드, 바닥에 번진 커피 자국과 오래된 종이 냄새. 모든 게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지금까지 상황이 그게 전부인가요? 그가 담담하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제 도착했고 어젯밤 그 장면들을 직접 봤습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필요하시겠네요. 확실한 걸로요. 그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까지 확보하신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유책 사유가 됩니다. 직접 하셔도 될 정도지만 감정 때문에 망칠 수 있죠.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맞아요. 감정적으로 폭발할까봐 그들에게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오늘 세진 씨가 회사에 있는 동안 집 안에 감시 장비를 설치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순간 내 안의 마지막 망설임도 함께 사라졌다. 모텔로 돌아온 나는 조용히 아무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적어도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지만 내 두 눈으로 확인한 그 장면이 진실이었다면 나는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딸들의 양육권을 지킬 것이고 집과 재산도 가능한 한 많이 가져올 것이다. 세진은 이지훈을 택할 수 있다. 그게 그녀의 선택이라면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녀의 가슴 속에 남은 마지막 불빛이 꺼지고 그토록 설레던 모든 순간들이 식어버릴 때, 그때가 되면 그녀도 깨닫게 될 것이다.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버렸는지 나는 직접 충돌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전화 한 통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출장 중일 땐 언제나 그랬다. 전화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심을 살 테니까. 그래서 전화를 걸었다. 지연은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 나야. 여긴 괜찮아. 응. 나도 이번 주말엔 볼 수 있겠네. 별일 없으면 말이야. 그래? 그동안은 뭐 하면서 심심함을 달래려고? 좋네. 에밀리 그 사람 괜찮잖아. 아, 미안. 지금 도현 부장이랑 회의 중이었구나. 응. 나도 그럼 끊을게. 도현 부장님께도 전해줘. 전화 끊게 해서 죄송하다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회의 중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그곳은 업무 관련 업장이었고 진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머릿속은 어두운 상상으로 가득 차올랐다. 날카롭고 차가운 그림들이 눈 안쪽에 아로새겨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물론 그럴 수밖에. 내가 지금도 부산에 있다고 믿고 있을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그들이 나누었을 미소를 상상했다. 그 장면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 시각, 지연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녀도 누군가가 바 너머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시선을 잠깐 느끼긴 했다. 하지만 조명이 어두웠고 상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오늘 밤은 도현과 함께였고 그 시간만큼은 그녀도 즐기고 있었다. 양심의 조각 하나가 조용히 속삭였다. 윤도현은 지금 출장 중이야. 그래서 괜찮아. 기술적으로는 바람일지 몰라도 더 이상 배신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는 잘 해줄 거야. 쌍둥이 딸이 성인이 되는 날,
지연은 이혼을 청구할 생각이었다. 그때쯤이면 윤도현도 자유로워질 테니까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오히려 그가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랐다. 하지만 자신은 이미 다시 사랑에 빠져 있었다. 남편이 아니라 고등학생 이후 처음 느껴보는 두근거림이었다. 박도연은 그녀를 떨리게 만들었다. 윤도현에게선 오래전 사라졌던 감정, 물론 수입은 윤도현이 훨씬 많았다. 하지만 지연은 확신했다. 이혼 시 합당한 재산 분할을 받게 될 거라고,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곳은 무과실주의가 아닌 지역이었다. 바람을 들키면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윤도현이 출장 중일 때만 도현과 만났다. 그녀 나름의 논리는 명확했다. 그가 모르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 가끔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윤도현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서로의 온기도 사라졌고 이젠 외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멀어져 있었다. 특히 도현과 함께 있는 순간엔 더더욱 그는 그녀를 원하게 만들었고 온전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줬다. 그에 비해 윤도현은 무미건조했다. 예상 가능한 사람, 이제 나가자. 도현이 조용히 그녀를 건드리며 말했다. 오늘 밤엔 꼭 너랑 있고 싶어. 지연은 미소 지었다.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는 식탁 위에 계산서를 내려놓았다. 그들은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가게 입구 옆 희미한 불빛 아래 도연은 지연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둘은 조용히 웃으며 나란히 걸어 차로 향했다. 오늘은 우리 집? 지연이 속삭였다. 내일 아침 회의 있잖아. 시간 제한 있네. 오늘. 알지? 도연이 웃으며 말했다. 근데 나 부장이야. 기억나? 두 사람은 나란히 웃으며 차를 몰고 떠났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쓰레기통 근처 어둠 속 윤도현은 조용히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 지연은 차를 차고에 세우고 현관을 열었다. 도연을 위해 현관등을 켰고 문은 살짝 열어둔 채였다. 그녀는 유나와 수아가 미란다 집에 자고 오겠다는 걸 이미 허락한 상태였다. 오늘 밤 그들과는 겹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도현과의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다. 내일 일찍 보내면 현석식 시간도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 유나야, 이 시간에 이웃집 앞에 차 세우는 저 사람 누구야? 수아가 물었다.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다 갑자기 말이 멈췄다. 잠깐, 저 사람 엄마 회사 부장님 아니야? 박도현. 유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키 큰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엄마 집 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지켜보며 말했다. 나 이거 싫어. 수아가 조용히 말했다. 이 시간에 밤 10시 넘었는데 엄마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집인데 뭐. 유나가 말했다. 내일 워터파크 가려면 내 옷 챙겨야 해. 진짜 너 때문이야. 워터파크 얘기 미리 했으면 미란다네 가지도 않았어. 그래, 다 내 탓이네. 유나가 중얼거렸다. 근데 우리 집인데 왜 못 들어가서 옷을 챙겨야 해? 근데 뭔가 이상해.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아빠를 배신할 리 없잖아. 그렇지. 수아가 속삭였다. 제발 아니길 바래. 유나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두 아이는 길 건너 차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집 현관의 불빛만이 밤속에 밝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 남자는 나오지 않았다. 불안감이 서서히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진짜 옷 챙겨야 돼. 수아가 다시 말했다. 근데 무서워. 잠깐만. 좋은 생각 났어. 유나가 말했다. 엄마한테 전화하자. 우리 그냥 옷 가지러 간다고 하면 내일 오라는 말도 못하겠지. 유나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가 받는 순간 바로 차고에 차 세우자. 이제 핑계댈 시간도 없겠지. 전화가 연결됐다. 엄마, 수아랑 같이 있어요. 응. 미란다네 집에서 잘 놀고 있어요. 내일 하루 종일 외출할 거예요. 워터파크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챙기러 잠깐 들를게요. 금방 들어갔다. 금방 나올게요.
아, 지금 막 차고에 들어가는 중이에요. 전화를 끈 차. 지연은 현관에서 아이들을 맞이했다. 얼른 챙기고 나가.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서 일찍 자야 해. 네, 엄마. 미란단에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난 수영복이랑 몇 개만 챙길게. 수아가 말하며 계단을 올라갔다. 유나는 말없이 현관 옆에 서 있었다. 부모님의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엄마는 이미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말보다 더 많은 걸 보여주었다. 수아는 급히 내려와 잘 자요 하고 무심한 인사와 함께 유나와 함께 집을 나섰다. 내일 재미있게 놀아. 지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차고에서 나와 미란다네로 향했다. 그 사람, 엄마랑 아빠 방에 있어. 수아가 낮게 중얼거렸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연은 긴 숨을 내쉬었다. 가늘고 떨리는 숨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틀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심호흡을 몇 번 한 뒤 계단을 올라갔다. 도연은 이미 위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생각보다 금방 끝났네. 그녀가 들어서자 그가 손을 뻗었다. 지연은 그 손을 부드럽게 막으며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도연 씨, 나 솔직하게 대답해줘야 해요.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표정이 조심스러워졌다. 우린 지금 내 결혼 침대에서 그런 순간을 앞두고 있잖아요. 윤도현 씨는 아직 우리 사이를 몰라요. 우린 멈출 수도 있어요. 당신은 장미경과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고 나도 도연과 쌍둥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정말 나를 내가 당신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거예요? 몇 달 뒤 내가 이혼 서류를 제출할 때 당신도 장미경한테 똑같은 걸 감당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녀는 숨을 가다듬었다. 확신해줘요. 도연 씨, 난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자극이거나 짧은 유혹이었다면, 나중에 당신이 나를 떠난다면 솔직히 나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도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 씨, 난 당신을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을 원했어요. 윤도현 씨 출장 간 날마다 우리가 함께했던 점심과 저녁들, 그 시간들이 나에겐 정말 소중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가 간절했어요. 당신은 내 인생에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 전부예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조용히 그의 품에 몸을 기댔다. 가운이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을 완전히 놓아주었다. 도연은 그녀의 이마에, 볼에, 입술에 천천히 입을 맞췄고 그녀를 침대로 이끌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거칠지도 않았다. 그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감정과 온기를 갈망하는 두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후 지연은 그 옆에 누워 작은 속삭임을 남겼다. 그는 당신이 주는 걸 줄 수 없어. 그럴 리 없지.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도 절대 못 줄 거야. 지연은 미소 지었다. 선을 넘었다는 감각. 그리고 과거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새롭고 무섭고 그러나 확실한 무언가로. 이틀 뒤 나는 하재영 탐정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가 나윤도현, 배신당한 남편을 사무실로 불렀다. 나는 지금 그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차분하게 핵심만 전해주었다. 네, 확실히 불륜이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인 듯합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꾹 참고 있던 침을 삼켰다. 감사합니다. 아프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비스트로에서 본 이후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하네요.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참았던 감정을 놓아버렸다. 그냥 무너졌다. 처음으로 눈물을 숨기지 않았다. 부끄러움도 체면도 없었다. 오로지 고통만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실컷 아파하고 실컷 슬퍼하고 나서 다시 일어서기로 했다. 아직 녹음 파일은 듣지 않았다. 사실 듣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보고서만으로도 충분히 잔인했다. 냉정하고 감정 없는 문장들이 진실을 가차없이 베어냈다. 하지만 녹음은 그건 음성, 웃음소리, 그리고 애틋함까지 담고 있을 것이다.
남은 환상마저 모두 무너뜨릴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다. 공동 계좌에서 재산의 절반을 인출했고 미리 준비해 둔 해외 계좌로 이체했다. 계좌는 완벽하게 분리했고 추적도 불가능한 구조로 준비했다. 절대 위험을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가 갖게 둘 생각도 했다. 더는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그 벽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없었으니까. 그 공간은 더 이상 우리의 집이 아니었다. 오염된 기억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돈만큼은 다르게 생각했다. 공동 자산 3억 원 중 나는 4분의 3, 2억 2천만 원 이상은 지키기로 결심했다. 공동 카드도 모두 해지했다. 지금은 회사 카드 하나만 남아 있었다. 충분했다.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미팅은 짧고 간단했다. 이미 준비는 모두 끝나 있었고 오랜 친구이자 법률 대리인인 김상우 변호사에게 이혼 소장을 접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남은 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 딸들에게 말해야 했다. 이 상황은 결코 그 아이들의 탓이 아니지만 가장 깊게 영향을 받을 존재였다. 그녀에 대한 내 분노보다 더 뼈아팠던 건 그녀의 선택이 우리 아이들에게 남길 상처였다. 그 분노는 고요한 불씨처럼 슬픔 아래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 우리 가족 사이에 끼어든 그 인간에겐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가 밀려들었다. 솔직히 그를 직접 마주치지 않기를 바랐다. 그랬다간 내가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전 10시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시험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서지연 대리님 계시나요? 안내를 받은 그는 지연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곳에는 박도연 부장이 지연 옆에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서지연 대리님 맞으시죠? 그는 물었다. 그리고 도연을 바라보며 박도연 부장님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도연이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분 모두 여기서 처리하죠. 남자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었고 봉인된 노란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각각에게 건넸다. 두 분 모두 송달 받으셨습니다. 서지연 씨는 이혼 소장입니다. 박도연 씨는 민사소송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장입니다. 윤도연 씨의 요청으로 직접 연락은 금합니다. 연락이 필요하신 경우 김상우 변호사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두고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떠났다.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무릎이 풀릴 뻔했고 겨우 의자에 몸을 눕히듯 앉았다.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고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렀다. 이건 그녀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실을 털어놓고 상처를 덜 주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건 남편의 손에 의해 단칼에 정리되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도 의도도 전부 순식간에 무너졌다. 세상은 이제 혼란 그 자체였다. 지연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오직 아이들이었다. 그들에게 가야 했다. 지금 당장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연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나중에 하면 된다.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말을 잃은 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도연은 중얼였다. 내가 한 건 사랑에 빠진 것뿐인데 그것이 유부녀였다는 사실이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다. 장미경, 그녀는 이미 이혼을 신청한 상태였다. 그리고 아이들, 이제 정말 복잡해질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유나와 수아를 데리고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의 부스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솔직하게 말해야 했다. 얘들아,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해서 너무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엄마와 이혼할 거야. 우린 큰 문제가 있어. 수아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 엄마랑 그 사람 알고 있었지? 응?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랑 그 부장이요. 유나가 조용히 덧붙였다. 너희도 알고 있었니? 나는 놀라서 물었다.
밤늦게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거 봤어요. 수아가 말했다. 그래서 다 알아요. 우리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엄마는 싫어요. 다시는 그 남자가 엄마랑 가까워지는 걸 보면 유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저 조용히 그래 와 라고 말했다. 아빠랑 같이 있어도 돼. 물론이지. 하지만 엄마와 완전히 연락을 끊는 건 내가 강요하고 싶지 않아. 내가 지금은 엄마와 거리를 두지만 너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해. 두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가 아빠 새집 주소야. 핸드폰 번호는 그대로니까 오늘 밤 바로 와도 돼. 짐 챙겨서 3칸짜리 아파트를 새로 계약했어. 너희 각자 방이 있고 방도 꽤 괜찮아. 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얘들아,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해도 아빠는 존중할 거야. 같이 있고 싶지만 절대 강요하지 않을게. 마음이 바뀌어도 돼. 여러 번 바뀌어도 괜찮아. 아빠는 너희를 사랑해. 모든 걸 걸고. 이건 절대 너희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너희에게 영향이 갈 거야. 그게 가장 미안해. 두 딸은 테이블을 돌아 내게 달려와 꼭 안았다. 눈물은 숨김없이 흘러내렸고 우린 서로의 온기로 서로를 위로했다. 다음 날 아침 지옥 같은 이혼의 첫 총성이 울렸다. 박도현과 지연은 드리솔 물류기술 사옥 앞마당으로 화를 가득 안고 들이닥쳤다. 나는 입구장에서 사무보조 직원 2명과 이야기 중이었다. 윤도현, 박도현이 고함쳤다. 눈에 불을 켜고 나를 향해 돌진해왔다. 나는 몸을 낮추어 긴장했다. 경험상 이건 곧 주먹이 오간다는 신호였다. 그 여자는 내 아내였어. 근데 넌 그런 여자를 밀어냈지. 그는 외치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반 발짝 옆으로 피했다. 그는 그대로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다. 숨이 거칠었고 분노는 그대로였다. 내가 너를 끝장낼 거야. 내 멋진 기술 따위로는 못 막아.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기술이라 이제 좀 재밌어지겠는걸. 그가 다시 달려들었다. 나는 또 한 번 피했고 이번엔 그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아직 내 몸엔 민첩함이 남아있다는 걸 느꼈다. 그는 더 신중하게 일어났다. 나는 가볍게 팔을 풀며 가만히 그 자리에 섰다. 3번째 공격이 시작됐다. 나는 그의 넓은 펀치를 피해 아래로 몸을 낮추었고 갈비뼈 쪽으로 짧고 정확한 2방을 날렸다. 숨이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 가쁘게 선 남자에게 빠르고 정교한 펀치 몇 개를 측두부와 관자놀이에 적중시켰다. 그의 눈이 흐려졌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의식을 잃었다. 시야의 끝에서 누군가를 봤다. 지연이었다. 그녀는 도연과 함께 있었지만 그를 도우러 오진 않았다. 그녀는 돌아섰고 달아났다. 당연했다. 그 시각 유나와 수아는 엄마 집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캐리어와 쓰레기 봉투가 거실 소파 옆에 놓여 있었다. 그때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얘들아, 정말 다행이다. 목소리엔 안도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짐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얘들아?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우리 아빠랑 살 거예요. 유나가 말했다.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 뒤 소파에 누워 의식을 되찾은 그녀 앞엔 2 딸이 서 있었다. 차갑진 않았지만 단호한 표정이었다. 엄마, 우린 엄마 회사 부장님 예전부터 싫었어요. 수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이제 우린 정말 실망했어요. 수아가 말했다. 수아야. 지연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도 고3이에요. 엄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요.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건 원하지 않지만 엄마가 끝까지 그 사람을 택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엄마 곁에 있을 자신이 없어요.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녀의 안에서 터져 나왔다. 2 아이는 현관으로 향했다. 유나는 문 앞에 멈춰섰다. 엄마 정신 차려요. 조용히 말했다. 늦기 전에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그리고 문이 닫혔다.
아이들은 떠났다. 며칠 뒤 나는 딸들과 새로 산 아파트에서 이야기했다. 얘들아, 이제 이 아파트는 진짜 우리 집이야. 처음에 감정적 폭풍이 지나자 일상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고통이 남아도 삶은 결국 균형을 찾아가는 법이다. 나는 싱글 아빠로서의 새로운 루틴에 적응했다. 그리고 딸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엄마를 꼭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이혼은 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지연은 도연과 함께 제주도 한 리조트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고 아이들을 통해 들었다. 씁쓸했다. 하지만 예상한 일이었다. 그녀는 이미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었다. 그 말을 나는 직접 들었고 녹음 파일 속에서도 또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다행히도 쌍둥이 딸들은 그때의 단호했던 말들을 시간이 지나며 조금 누그러뜨렸다. 엄마와는 계속 연락을 유지했지만 새로운 남편과는 일절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내 마음을 조금은 위로해 주었다. 물론 지연에게는 큰 상처였을 것이다. 박도연에 대해서는 그의 전 부인이 끝까지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했고 결국 완전히 등을 돌린 것으로 들었다. 그리고 그는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자식들과의 모든 연결이 끊긴 상실감이 그에게 얼마나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을지는 이제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한 아버지에게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사랑하는 딸의 손을 믿음직한 사람에게 건네주는 순간이라고 한다. 그날이 마침내 찾아왔다. 내 쌍둥이 딸 유나와 수아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신랑들은 쌍둥이는 아니었지만 친형제였다. 박현우와 박현석, 지연과 이혼한 지 꼭 3년이 지난 날이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그녀를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일 모든 게 바뀔 것이다. 아이들이 말해 주었다. 그녀가 식에 참석한다고. 도연도 올 수는 있지만 식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단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지우진 못하지만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들 순 있다. 예식 전날 저녁 아이들이 마련한 프리웨딩 파티의 아치 아래 그녀가 서 있었다. 지연은 재민과 현서와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도연은 보이지 않았다. 쌍둥이 딸들은 장난처럼 하지만 진심으로 한 가지 약속을 받아냈다. 아빠, 제발 그때처럼만은 안 돼요. 그 말 속엔 농담과 함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 로니를 기다리며 예비 사위들을 바라보던 그때였다. 그 두 청년이 예비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내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순간 빠져나갈 출구를 찾았지만 없었다. 장인어른 현석가 말했다. 우리 신부님들이 임무를 주셨어요. 두 분 꼭 오늘 대화하시라고요. 맞습니다. 재민이 덧붙였다. 오늘은 두 분의 날이기도 해요. 우릴 이 세상에 데려와 주신 두 분이니까요. 두 청년은 빠르게 자리를 떠났고 멀어지며 웃음소리까지 들린 것 같았다. 우리 둘은 마주 선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잘 지내 지연? 응. 도연 씨는? 오늘 안 왔어. 그랬구나. 그녀는 작게 말했다. 내가 이쪽으로 온 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야. 얘들이 데려왔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널 잘 알아. 지연, 나 널 미워한 적은 없어. 상처는 받았지만 증오한 적은 없어. 그리고 내 남편한테도 전해. 이젠 아무 감정도 없어. 그날 한 번으로 끝이었어. 지금은 다 놓았어. 지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날 정말 강한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 복싱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일 줄은 몰랐어. 고마워. 아마. 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지연도 따라 미소 지었다. 오늘은 우리 딸들의 날이야. 식사 땐 같이 앉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아이들이 기뻐할 거야. 응, 정말 좋은 생각이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앉는 김에 우리도 조금은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은 예전에 했어야 할 대화였는데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 그렇지만 오늘은 그런 무거운 얘기보단 아이들이 중심이어야 하니까 며칠 안으로 전화할게. 점심이나 저녁 함께 어때? 그래. 좋아. 식사 중 유나와 수아는 자꾸 우리 쪽을 힐끗힐끗 바라봤다. 작게 속삭이면서도 우리 테이블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쌍둥이 신부들은 빛나듯 아름다웠고 신랑들도 멋지게 차려입었다. 결혼식은 한치의 실수 없이 완벽히 진행됐다. 그럴 만도 했다. 그만큼 돈이 들었으니까. 나는 속으로 웃었다. 박도연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지연은 다시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약간 절뚝이며 걸었고 더운 날씨임에도 긴 소매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가슴 속에서 묘한 불안이 피어올랐다. 결혼식과 피로연은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했지만 어딘가 조용한 쓸쓸함도 배어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더는 어질러진 방, 지나치게 떠드는 웃음소리, 그 활기찬 에너지를 집에서 느낄 수 없다는 걸. 쌍둥이 딸들이 허니문을 위해 떠난 후 지연과 나는 야외 무대 옆에 나란히 서 있었다.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우린 이제 삶의 새로운 국면 앞에 있었다. 약간 어색한 분위기.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표정엔 어딘가 아린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눈이 촉촉해진 채 조용히 말했다. 우린 싸웠어. 도연 씨. 안 왔어. 상황이 안 좋았어.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 사람, 혹시 너한테 손을 댄 건 아니지?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가다듬으려 애썼다. 지연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발 지연아. 그 사람, 혹시 너한테 상처라도 준 건 아니야? 그만해. 그녀는 놀란 듯 내 말을 끊었다. 그 눈빛엔 분명한 두려움이 비쳤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목소리를 가라앉혔다. 알았어. 흥분하지 않을게. 약속할게.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정말로 끝냈어. 그래서 서로 감정이 격해졌던 거야. 우린 결국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거야. 그 사람은 전 부인 때문에 자식 얼굴도 거의 못 보고, 그리고 내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쌍둥이 딸들, 그 사람 정말 싫어해. 감정적으로 너무 불안한 상태야. 그래서 내가 감정의 배출구가 된 거야? 나는 가라앉힌 분노 속에서 물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도현, 제발 약속해줘. 무모한 짓 하지 않겠다고. 이 모든 건 내 탓이야. 3년 전 내가 널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모든 일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부탁이야. 약속해줘. 그녀의 눈빛을 본 순간 나는 한때 사랑했던 여인, 내 아이들의 어머니를 정말 처음처럼 다시 바라봤다. 상처 입은, 그리고 어쩌면 겉보다 마음이 더 아픈 사람. 약속할게. 나는 말했다. 그리고 진심이었다. 손대진 않아. 그럴 생각도 없어. 하지만 그 사람이 아직 이 도시에 있다면 그에게 내가 해야 할 말은 분명히 할 거야. 지연, 그 이상은 바라지 마.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몇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최주환이 자주 찾는다는 그린필드 바 앞에서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의 회사 근처 주차 직원에게 넌지시 물었더니 주저없이 대답했다. 바로 저기예요. 햄버거도 맛있어요. 나는 감사 인사를 건네며 그의 손에 지폐 한 장을 쥐어줬다. 무더운 오후, 바 안은 시원하고 어둑한 조명, 아래 은근한 활기가 돌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한 여종업원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고,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뭔가 떠오른 듯 자리를 피했다. 최주환은 그녀의 행동에 짜증 섞인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고 그제야 나를 알아봤다. 이런 나를 망치러 올 줄은 몰랐네. 그가 중얼이며 말했다.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혼잣말 잘 하라지. 나는 안 들을 테니까. 그건 내 자유야. 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든 이 말은 듣게 될 거다.
나는 한 발짝 다가섰다. 지연 근처에 또 나타나면 나도 나타날 거야. 그리고 그땐 너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전화만 해도 널 찾을 거고 쪽지 하나만 써도 끝까지 따라가게 될 거야. 그리고 지연이 내게 약속하라고 했지. 널 손대지 않겠다고. 좋아. 그 약속은 지킬 거야. 하지만 다음번엔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아.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등을 돌려 나왔다. 며칠 동안 나는 예정된 짧은 여행을 위해 짐을 쌌다. 바람 쐴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연의 얼굴, 목소리, 표정이 떠나지 않았다. 다시 만나기로 했던 그 약속이 마음속에 남았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손이 망설였다. 배신의 상처는 아직도 날카롭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를 다시 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던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운명이 먼저 움직였다. 전화가 울렸다. 지연이었다. 우리는 짧게 조심스럽게 대화했다. 그녀가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말했다. 나는 아이들이 뭔가 개입했을 거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얼마 뒤 내 콘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다. 차분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들어와. 나는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도현. 앉아. 나는 소파 쪽을 가리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최주환한테 다녀왔다면서? 응. 손 하나 안 댔다는 거 알아. 바텐더가 말해줬어. 그 사람, 내 오래된 친구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지연, 나는 내 눈물도, 내 변명도 원하지 않아. 너한테는 기회가 있었어. 근데 그걸 스스로 버린 거야. 도연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의도적으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사실은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우리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더 이상 내가 나서서 이 관계를 붙잡는 일은 없어. 이제는 내 몫이야. 너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책임져야 해. 그동안 꾹 참고 눌러왔던 분노가 터져 나왔다. 도연은 갑자기 돌아서 벽을 향해 주먹을 세게 내리쳤고 묵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지연은 놀라며 뛰어들듯 그에게 다가갔다. 도연, 어디 있어? 애들 불러야겠다. 그는 벽을 마주한 채 낮게 말했다. 지연. 그녀는 멈췄다.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다. 왜 무슨 일이야?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깨를 굳게 폈다. 애들 오늘 같이 온 거 알고 있어. 내가 데리고 왔잖아. 내 지원군 아니야? 지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떻게 알았어? 도연은 그녀를 돌아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방법이 있지. 하지만 그 애들 문제는 아니야. 재민이 내게 말했어.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든 아이들에게는 먼저 말하지 말자고. 모든 결정은 우리끼리 해야 한다고.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고 쌍둥이 딸들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공간은 침묵으로 가득 찼고 도연은 그 침묵을 가르듯 조용히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말할게. 나는 지금처럼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지낼 수 있어.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지만 모든 게 괜찮은 척은 못해. 그날의 일들을 잊지도 못하고 지금 당장은 용서할 수도 없어. 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시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부모가 다시 함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 속에는 작지만 분명한 감정이 있었다. 그것은 사랑도 신뢰도 아니었지만 어쩌면 존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도연은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제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로. 친절해질 수는 있다. 언젠가 용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는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연이 또 한 번 실수한다면 그는 망설임 없이 등을 돌릴 것이다. 더 이상은 두 번째 기회란 없다. 지연은 쌍둥이 근처의 작은 원룸을 얻어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고 매일 무겁게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도연과의 관계는 산산조각 난 뒤 완전히 복구되기 힘들어 보였다. 그럼에도 둘은 각자의 방식으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최주환은 이미 예전의 바에서 도연을 피하듯 말을 건 여자와 결혼했다. 그는 더 이상 지연의 인생에 얽히고 싶어 하지 않았다.
감정의 잔해 속에 휘말리는 것보다 조용히 물러서는 편이 나았다. 상처도, 고통도, 거리감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빛이 살아 있었다. 얼마 전 유나카가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7개월 뒤면 그들은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 그건 지연이 한때 꿈꾸던 재결합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아주 어쩌면 새로운 장의 시작일 수 있었다. 후회가 조금은 덜한 치유의 기회를 담은 이야기 말이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용서가 아니라 다시 마주보는 용기인지도 몰라요. 배신과 상처, 그 모든 걸 품고도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열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죠. 도연도, 지연도 그저 인간일 뿐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애써 어른이 되어보려 했던 두 사람, 결국 그들을 이어준 건 오래된 사랑이 아닌 아이들에 대한 책임과 서로에 대한 마지막 존중이었죠. 삶은 그렇게 흉터 위에 새로운 날을 그리며 이어져요.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 하나면 남겨진 마음도 다시 숨 쉴 수 있는 거겠죠.